아니 뭐 제가 맡고 있는 학생은 이 학교 수업 자료, 학교 숙제 자료도 인스타로 학교에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야 그렇게 됐구나. 죄송합니다. 인스타 계정도 얼마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스타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물건 같은데, 또 이렇게 학교에서도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했습니다. 인스타. 저는 그렇게 왜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 저희 때는 이제 싸이월드가 대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열받는 표정을 하면서 늙은이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농담입니다. 웃긴. 아니에요. 진짜 열받는 표정을 늙은이 새끼 약간 이런 표정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페이스북이 좀 대세가 되네.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미안해. 늙어서 미안해. 진짜 못 살겠네. 아무튼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근데 인스타 이제 재밌더라고요. 저도 요즘 가끔 계정 만든 김에 쇼츠도 보고 좀 그러는데, 릴스라고 하죠. 미안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극적이야. 너무 도파민이 맥스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그렇죠. 봐도 되는데. 뭔가 약간 그 도파민이 끝나고 이제 공부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어떤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이상한 얘기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에 있어서 휴식이라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염두했었고, 휴식 때는 그래도 재밌는 일, 근데 뭐 결코 긴 일이 아니면 좋겠죠. 보통 한 2,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재밌는 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가장 좋은 휴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딱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 학생 때 이제 만화책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재수할 때 독서실에 갈 때 항상 만화책을 한 3권 정도 들고 갔습니다. 만화책이 보통 한 20분이면 한 권 읽거든요. 딱 뭔가 한 과목 공부 끝내면 만화책 한 권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만화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 이제 소중하니까. 여러분 혹시 만화 웹툰 이런 거 보실 때 효과음까지 읽으시는 분 있을까? 옆에 적혀있는 뭐 슝슝 이런 것까지 다 읽는 거야. 그러면 만화책 한 권에 원래 20분이면 읽는데 한 4, 50분까지 걸려요. 그런 어떤 작은 일탈을 했었던. 그러네요. 굉장한 모험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가 이제 재밌게도 저는 이제 그래 잠깐 뭐 이런 얘기 할게요. 저는 이제 재수했었는데, 저는 이제 재수학원을 다녔고 오후에는 이제 독서실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 다녔을 때 제 학교 전교 1등도 이제 재수를 했는데, 이 친구는 학원을 안 가고 하루 종일 독서실에 있던 친구였지. 그러니까 어때? 내가 학원 끝나고 독서실 오면 얘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누구 자극이 되죠. 그래. 우리 학교 전교 1등. 뭐 지금은 같은 재수생이지만 전교 1등이었던 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하지만 그 다짐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못 이겨요. 젠장 얘는 끝까지 공부만 해. 그래서 이기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만화책 보면 이거 있으면 얘가 이제 와가지고 너 공부 안 하고 뭐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꼽을 줬었어. 그래서 소중하지만 좀 짜증나기도 했던 친구였는데, 친구는 그렇죠. 둘 다 문과. 친구는 결국 서울대 경영을 갔습니다. 서울경. 당시 문과로는 최고의 대학이었죠. 그랬어요. 그 정도 공부해야 서울경 가는 거. 쏘리. 아무튼 여러분. 그렇지. 그런 어떤 공부 메이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자극을 주는 친구가 있으면 또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뭐 독서실이나 스카 같은 거 갈 때 그런 어떤 자극이 되는 친구와 함께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되는 친구와 함께 가지 마시고요. 쟤 또 노네. 그럼 나도 놀아야지. 이러면은 같이 가는 거에 효과가 없어. 쟤는 왜 안 쉬고 계속 공부하지? 나도 좀 해야겠는데. 이런 친구랑 같이 이제 독서실이나 스카에 있어야 굉장히 좀 공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좀 최선을 다해서 잘 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죠. 절정까지 갔었죠. 우리 결말 부분, 이제 드디어 끝나는 부분에 왔습니다. 결말 부분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결말.
일주일 뒤에 황만근이 돌아왔답니다. 살아서 돌아왔나? 저런.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황만근이 결국은 죽어서 돌아왔죠. 황만근 사망, 죽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돌아왔다, 안고 돌아갔다, 뼈를 담고 돌아갔다. 돌아왔다, 안고 돌아왔다,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예, 뭐 여기서 미묘한 조금 강해지는 이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황만근이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안고 돌아왔다,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그렇죠. 조금씩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문장 길이부터가 조금씩 길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 방식을 점층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조금씩 강해지는 느낌,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점층적 표현이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그렇지. 여기서 점층이 끝나지 왜 경운기도 돌아왔다. 다시 짧은 문장으로 돌아가니까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서 돌아왔다. 황만근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었던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죠. 굳이 뭐 해보자면 바보처럼, 그렇죠. 경운기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면서 비유적인 표현이면서 이 비유 중에서도 직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경운기를 바보라고 표현하고 있지. 여러분 이 부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경운기가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내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지만 대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어때? 뒤에 이런 식으로 수레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수레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어때요? 수레 부분은 사라지고 경운기만 머리 부분만 이렇게 돌아왔다. 경운기의 운전 부분만 돌아왔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자, 이제 드디어 결말 부분이고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까지 황만근 했지만 이 부분부터는 황선생이라는 황만근을 높이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서술 방식의 변화라고 제시하고 있죠. 예, 맞아요. 이전까지는 그렇죠. 이거 안 했네. 여러분 이 소설의 서술자가 누구였지? 소설자는 여러분 3인칭 전지적 작가였어요. 지금까지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었는데 이걸 제가 따로 제시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었어요. 이 전지적 작가는 황만근 하면서 서술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황선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 방식이 변화했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보자. 황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면 차츰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 하늘이 내린 지식이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땅에 은혜롭게 불의를 내어 알 껍질을 가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기의 형식을 빌려서 쓴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이 기의 형식을 써서 쓴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의 형식 하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했었죠?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이나 행적이 제시되고요. 플러스 그에 대한 평가가 제시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이 제시된 거야. 황만근은 어리석게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점차 지식을 가졌고, 그렇죠. 그래야 앞껍질을 가졌다. 후에는 지혜롭게 된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부터 기계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후년은,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왜 알고 있냐? 이 부분이 여러분 묘비에 쓰여진 글이라는 거 아시죠? 읽어보신 분. 근데 이 묘비에 써준 걸 누가 써줬냐면은 민씨가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분 세 번째 줄 볼게요. 후년에는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이 지혜로웠다는 평가를 누가 했다는 거야? 민씨가 내린 평가라는 거야. 왜? 이거는 황만근의 묘비명에 적혀 있는 거니까.
황만근의 묘비명이 적혀 있는 거고 묘비명을 민씨가 써줬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웠다는 평가는 민씨가 내린 평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예. 혹시 여러분 이 부분부터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거 확인해야 할 일이에요.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혹시 서술자 변경으로 보시는지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저는 일단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예. 왜냐면 전체 소설을 봤을 때 서술자가 민씨가 쓴 묘비명을 그냥 넣어준 거지 서술자가 변하진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야, 이 부분부터 민씨로 서술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뭔가 논리적으로 아주 틀린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학교에 돌아가시면 선생님 혹시 이 묘비명 부분부터 서술자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하는 식으로 약간 나 공부했다는 식으로 슬쩍 한번 뿌려보십시오. 예. 그럼 선생님이 힌트를 주실 겁니다. 서술자 변경이냐? 아니 서술자는 변경 안 됐고 그냥 민씨가 써준 글을 옮겨놓은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답을 주실 거예요. 예. 저는 서술자 변경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내신에서 또 워낙 선생님들의 출제위원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해석이 중요해서 요거는 한번 학교에서 확인 작업을 거쳐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미니 숙제. 네. 근데 다 학교 국어선생님들이랑 원만한 관계 맺고 계신가요? 왜 웃는 거지? 네, 미안해요. 내신 잘 보려면 국어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야 돼. 국어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좀 주관적으로 보는 게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국어선생님과 친해지면 그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학교 국어 선생님이랑 진짜 친했었어요. 네. 학교 국어 선생님이 저를 진짜 좋아했었고 제가 좀 선생님들한테는 깝을 많이 줬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깝을 좀 귀엽게 봐주셔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서술자 변경으로 보시는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보자. 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도 계속 볼게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답니다. 즉, 이 묘비명에서 황만근 씨의 지혜로운 모습이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황만근 마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했지만 이 묘비명 속에서 황만근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모습. 계속해서 봅시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황만근의 근면성실한 모습. 사람들이 핀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뻘을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않았다. 사람 사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연은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뭐라고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해주는 자세. 공을 받는 순간, 어떤 공식적인 어떤 칭찬을 받는 순간 남을 오히려 내세우는 자세. 이 자세들은 전부 다 황만근의 이타적인 면모고요. 이것이 여러분 이 글의 중요한 주제인 이 당시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면모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기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고요. 자, 계속 이 마을 사람들과 다른 황만근의 좀 이타적이고 순수한 모습을 강조하는 것. 작가가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목적이 자꾸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튼 황만근의 이타적인 면모, 그리고 우리는 떠올려야 할 게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들 한 번씩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조금 멀리서 다시 볼게요. 하늘이 내린 교자로서 평생 어머니 동향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했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으며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황만근이 가족 내에서 황만근의 인물됨을 서술한 부분이죠. 가족 내 황만근의 인물됨을 서술한 부분입니다. 어머니에게도 참 효자였고 아들에게도 늘 좀 열심히 하려 했으며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다. 좋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황만근의 또 중요한 특성이 드러나요. 황만근의 또 중요한 특성 중 하나, 그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황만근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강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도 부지런했으며 이것도 역시 황만관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 볼 수 있지. 농사일에도 이거 있었다. 익숙했다라는 말입니다. 문중, 가문의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에 힘을 붙인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었고요. 농사를 짓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야? 농사를 지을 때 땅에서부터 억지로 빼앗지 않았대. 즉 아까 말했었던 거 있잖아. 황만근이 싫어하는 거. 독한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싫어했다라고 했었죠. 황만근은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았다. 독한 농약이나 비료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나누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황만근의 추를 기억합니까? 경운기 사고 나서 경운기 옆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추위를 이기다가 얼어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유 그 자식 경운기 버리고 집에 오지 술 먹다가 죽었네 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묘비명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술 먹다 죽은 게 아니라 술이라는 물감으로 세상을 그려나간 사람이야.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지. 그래서 황만근의 여러분 최후를 생각하시면 그 사람 추워서 술 마셨고 그래서 판단력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술을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갔다는 황만근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긍정적인 재해석이다. 외우는 공부보다도 이걸 왜 긍정적인 재해석이라고 할까? 아 황만근이 그렇죠. 추운 데서 술 먹고 죽었잖아. 근데 이제 그럼 술이 황만근한테 나쁜 게 아니라 술로 인생을 그려나갔다고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재해석이라고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읽으시면은 여러분이 텍스트 한 두세 번만 읽으셔도 내용들이 굉장히 머릿속에서 잘 기억이 날 거예요. 계속해서 보자.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사직과 헌주는 전부 용어 설명 나오고 있죠. 전부 다 어떤 제사와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황만근이 마셨던 술은 높은 신께 바치는 술이었다. 이런 뜻으로 제시되고 있죠. 그에게 술은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전일에 자 이 부분부터 여러분 그렇지 황만근 실종에 대한 어떤 사실이 밝혀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황만근을 이렇게 말했다. 이 소설의 시작이 어땠죠? 황만근이 실종됐다. 그리고 그 황만근이 실종됐다라는 문장의 중요한 효과가 뭐였죠? 독자들에게 호기심, 궁금증, 의문점을 제기했잖아. 자, 시작에서 독자들한테 의문점을 그렇게 제시하고 이 소설은 시작됐어요. 근데 어때? 이 마지막에 가서 그렇지 그 독자의 의문, 궁금증을 드디어 해소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따 확인해 보실 테지만 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시작과 끝이 구조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건 바로 이 의미예요. 시작에서 의문을 제시했고 뒤에서 그 의문에 대한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구조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따가 우리가 확인할 내용인데 미리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황만근 씨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봅시다.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렇죠. 그렇지. 걸기대회의 투쟁 지침이 뭐였다? 경운기 끌고 오세요. 황만근은 투쟁 지침을 실천했었죠. 근데 온 사람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투쟁 지침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실천 X. 다른 사람들은 투쟁 지침을 실천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봅시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학교 속시 1, 리 이건 심리를 많이 써요. 심리가 혹시 몇 킬로미터인지 배우셨습니까? 보통 3.5에서 4km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백리길이라는 건 뭐야? 이거 거의 한 40km 되는 거예요. 40km를 경운기를 40km로 경운기 끌고 간 겁니다.
미안해요. 안 불쌍해요? 네. 그렇잖아요. 경운기가 시속 몇 킬로나 나오겠어. 경운기 한 10킬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야, 그럼 적어도 4시간 이상은 운전했다는 거야. I'm sorry. 그래서 어때? 그 과정에서도 혼자 지침을 지키는 황망근의 우직한 성격, 우직한 모습. 계속해서 봅시다. 가난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납니까? 국도라는 장소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로 묘사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어때? 걸기 지침에서도 이 국도로 건널 때 여러 사람들이 경기 여러 대를 끌고 갑시다 했는데 황망근밖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황망근은 그 국도라는 차들이 미친 듯이 달리는 위험한 장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경운기로 다니다 보니까 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마른 봄바람이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때요? 날씨마저 안 좋아. 날씨마저 안 좋고. 이거 교과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환경의 악조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소설의 개연성을 살짝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침 눈도 내렸어. 마침 먼지도 많았어. 길은 위험해.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황망근 씨가 사고 날만 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환경의 악조건이 제시된 게 교과서에서는 황망근에게 일어난 사건을 암시한다 라고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개연성을 높여줄 수 있다 라는 선지가 출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이 악조건은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궁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그렇죠. 사람들 다 트럭 타고 버스 타고 자기 자가용을 끌고 갔으니까 먼저 갔다가 먼저 가버린 거지. 하지만 황망근은 그렇죠. 혼자 경운기를 타다 늦은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 그렇지. 아침에 어머니가 반찬 투정했죠. 그거 황망근 잊지 않았습니다. 황망근의 대단한 효심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 혹시 이거 뭐 고등어였다는 거 사실하게 문제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요. 괜히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머니를 가져다 줄 고등어를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렇지. 경운기 다시 끌고 가야 되니까.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답니다. 그렇죠. 보통 경운기같이 느린 차에는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걸 붙여놓거든요. 주의해서 가세요. 여기 느린 차 경운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때마다 멈추어서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졌죠?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아이고 드디어 경운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실이 밝혀지네요.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자 여러분 아까 선생이 굉장히 좋아하던 게 뭐라고 그랬었죠? 막걸리라고 했었죠. 막걸리도 얼마나 고급스럽게 표현합니다. 땅의 젖에 취하여 즉 이건 막걸리를 여러분 비유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치자면 은유까지 적어줄게요. 네. 막걸리를 땅의 젖에 은유하고 있지 비유하고 있지. 땅의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이 경운기가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이고 저런. 황만한 선생이 조금 더 사라졌다면 난세호겸의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나무가 됐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어때요? 뭘 지켜주지 못했다? 추위와 졸음을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황만근이 결국에는 추위 속에서 잠이 들었다가 얼어 죽었구나. 황만근의 사인이 동사라는 사실 얼어 죽었다. 동사 여러분 얼어 죽다라는 뜻입니다. 동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난세의 호겸 옆에 전부 용어 설명 나와 있어요. 예, 난세라는 건 어지러운 시대고 호겸은 뜨거운 더위를 말하거든요. 즉 어지러운 시대의 뜨거운 더위 같은 어지러운 시대의 황망근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늘이라는 도덕성을 베풀 수 있는 나무가 되었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거 어떤 표현이에요? 황망근의 도덕성, 황망근의 덕이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황망근의 덕을 표현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이 그늘이라는 게 뭐야? 황망근의 덕을 가리키니까 역시 비유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 중에서도 나중에 은유라고 또 세부적으로 적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황망근의 덕을 어려운 시대 뜨거운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나무 그늘이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오케이. 야, 진짜 거의 다 왔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간단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극한 경지를 이뤘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초지라는 건 처음 품은 뜻이라는 한자 용어입니다.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서리적인 표현이죠. 황망근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정말 하늘이 낸 사람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때요?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아니랴.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죠.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닌가? 이 어찌 땅이 낸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유사한 질문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좋아요.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닌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닌가? 요것과 요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서리가 쓰인 부분 살펴봤습니다. 요 마지막 질문도 서리적인 질문이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단기 4334. 여러분 단기가 혹시 뭔지는 옆에 용어 설명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건 서기잖아요.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미안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안 해서 좀 죄송한데 그냥 나왔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서기고, 단기는 여러분 단군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시기입니다. 단군 기준. 그래서 단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국사 많이 옛날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기 기원전 2333년 이거 혹시 기억 안 납니까?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의 탄생 고조선의 시작. 미안해요. 이런 거 요즘 안 해요. 안소리. 아니 여러분 잘 봐. 기원전 2333년이 단기라는 거. 이거 기원전이잖아. 그럼 여러분 기원 후 즉 서기 2000년은 뭐가 되겠어요? 단기 4333년이 되지. 그래서 3을 빼면 1997년이 단기 4330년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뭔가 한국사 외울 때 2333 이걸 외웠던 기억이 나서 이게 이제 당군과 관련된 연도니까 기원전 2333이 당군과 관련된 연도니까 그걸 혹시 떠올리신다면 단기 4330년이 1997년을 의미하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본디 묘지에나 쓰일 묘비명이지만 묘비명은 묘비에 새길 글이라고 나오겠죠. 이 지금까지 제시된 이 글이 묘비에나 새길 만한 글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무슨 말이야?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아서 아무 쓸모도 없다. 황 선생은 묘지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묘지 필요 X. 왜요? 그한테는 묘지라는 작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왜? 천지, 하늘과 땅을 그의 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 그는 하늘과 땅을 집으로 삼는 사람이라 작은 그런 묘지가 필요 없어서 이 묘비명도 사실상 필요가 없지만 쓸모가 없는 글이지만 그래도 이 글을 쓴다. 이 글을 그렇죠. 신대일리라는 마을로 귀향했던 내가 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터말로 기동하였다가 이런 것 없이 도시로 올라가며 남의 이름 민순정이 엎드려 쓰다. 그렇죠. 이 묘비의 내용을 민순정이라는 사람이 작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선생님 중에서
이 부분에서 서술자의 변경을 제시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줍시다. 선생님 뭐 혹시 서술자 변경으로 보시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놨어요. 예, 황당변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저희 텍스트를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머리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중요 내용들 모든 내용을 사실 살펴봤죠. 모든 내용을 살펴봤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정리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복습하듯이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내용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이 부분 앞에 있는 핵심 정리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 이거 했지. 핵심 정리표 넘어서 여러분 소설 첫 페이지의 왼쪽 부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볼 내용들은 이 교과서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소설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전체 내용을 봤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내용들이 문제로 자주 출제되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한 번만 더 소설의 내용을 복습하도록 해봅시다. 자 이거 첫 문장 뭐였죠? 황망근이 없어졌다. 황망근의 실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들을 우리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교과서에서 제시했던 거 뭐였죠? 첫 번째 것 중에 3번을 일단 우리가 제시됐었어요. 누가 사라졌대. 주인 되는 인물이 사라졌대. 독자의 호기심 자극하고 있다. 요게 우리가 하나 살펴본 내용이었죠. 근데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황망근이 실종했다, 황망근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5가지의 효과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이 5가지의 내용들 한 번씩만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이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황망근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 사람들이 뭐야? 황망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야? 그럼 내용상, 전개상, 줄거리상 마을 사람들은 모여야 되는데 황망근이 없어지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내용상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설명이 길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소집되는 계기가 됐다고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없는 황망근. 그래, 마을 사람들도 황망근 앞에서는 너는 반근이야 라고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황망근이 없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황망근 그런 애 아니야? 황망근 반근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시각을 드러낼 수 있는 효과가 제시되었습니다. 황망근이 없어졌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시각도 제시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나? 구성적인 내용이 여러분 4번째 내용인데 잘 보세요. 황망근의 생애와 행적을 추적하는 구성 방식의 발단으로 기능한다. 자 이 소설에서 보면은 황망근이 사라졌기 때문에 망근이 이런 애였는데 망근이 그런 애였는데 라는 식으로 황망근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추적하는 방식, 추적하는 구성의 소설이 제시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 구성 방식의 발단으로 쓰였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 제가 아까 살짝 설명했죠. 결말과 조음, 즉 결말과 조화롭게 결말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 여러분 시작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황망근이 사라졌다. 독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결말 부분에서 이 의문에 대한 진실 해답을 줬었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즉 어때요? 시작 부분을 황망근이 없어졌다라는 의문으로 시작하다 보니 결말에 그 다뤄진 해답이 서로 조음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즉 시작과 결말이 조화롭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이 구성상의 완결성을 갖게 했다라는 효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작에서 황망근이 왜 없어졌지? 의문, 결말에서 자유롭게 해결하다. 시작에서 의문이 끝에서 해결됐어. 어때요? 구조적으로 완결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구조적 완결성, 구성상 완결성을 가졌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여러분 글 속에서 충분히 파악했죠? 네. 항상 제가 제시했지만 여러분 요런 예시답부터 볼게요. 망근지 방근지 그 바보 자식 이러한 대사를 통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뭐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황망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이들의 대화나 대사를 통해 항상 그 태도를 추리하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사람이 없어졌는데도 방금인지 그 자식 그러한 대사들이 뭘 의미한다고요? 황망근이 실종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야 이것도 중요해. 또 여러분 중요한 내용 밑에 있습니다. 사투리 비속어, 이 소설에선 사투리 비속어가 쓰였죠. 여러분 사투리나 비속어 같은 이런 표현을 쓰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야. 첫 번째 효과, 현장감을 높일 수 있고 사실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북한이 배경인 소설에서는 주인공들이 북한 사투리를 써야 현장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사투리나 비속어 같은 걸 쓰면은 이게 여기 그 장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현장과 사실감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죠. 이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사투리 들으면 좀 웃길 때 있잖아요. 욕설 들으면 웃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사투리나 이런 비속어가 은근히 해학성이랑도 또 잘 어울려요.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까지 사투리로 수업한다고 해보세요. 네. 미안합니다. 개노잼. 근데 소설 속에서는 사투리나 비속어가 제시된 부분이 해학성, 웃음과 연관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토적 분위기 이것도 했었죠? 그리고 향토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토속적이라는 말로도 바뀌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향토적, 토속적. 이런 것들이 전부 사투리나 비속어에 대한 효과가 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부분. 여러분 인물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보면서 이 인물들의 성격은 잘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막 그렇게 제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황망근은 이런 캐릭터, 이장은 이런 캐릭터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물에 대한 성격은 인물의 성격, 인물 소개는 여러분들 잘 기억나실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이런 것도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민씨와 이장이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이들 사이의 갈등이 소설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갈등을 일으키려면은 한쪽이 한쪽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어야 쉽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민씨가 이장한테 반감을 가지고 왜 황망근 씨한테 뭐라고 하신 거죠? 왜 황망근 씨를 거기 보내신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왜 민씨는 이장에게 따지듯이 묻고 있다? 왜냐하면 이장이 황망근을 보내놨는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씨가 생각하기엔 이장한테 황망근이 사라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장이 계속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니까 민씨도 따지듯이 물으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장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민씨가 화가 났다. 이렇게 뒤집어서 손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대적 배경 한번 가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러분. 이 소설에서는 90년대 후반이라는 이 시대적 배경이 꽤 중요한 요소로 쓰입니다. 나름 별표 하나 저는 쳐볼게요. 왜냐면 90년대 후반 IMF가 여러분들은 아직 세상에 없을 때예요. 죄송합니다. 이때 슬픈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아버지가 이제 일이 많으셨어요. 제가 그 정도로 무거운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IMF 때 아버지가 망하셔가지고 집에 가면은 이제 엄마랑 아빠랑 맨날 돈 때문에 막 싸우고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졸업 앨범비가 한 3만 원 했거든요. 그걸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힘든 시기였어요. 이 IMF의 한이기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젠지야 우리 집도 정말 개슬프네 갑자기. 자, IMF의 한이기 때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았으며 저희 아버지도요.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했어요. 직장을 잃고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간 사람, 이 중에 소설 속에 제시된 인물이 바로 민씨였죠. 민씨 캐릭터 기억합니까? 어디 도시에서 망해가지고 농촌에 온 주제라는 어떤 평가를 들었었죠. 그래서 그렇죠. 이 시대상을 잘 담고 있는 어떤 민씨의 모습이 제시된 거예요.
졸업할 범위 없어. 아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제 농촌 경제, 그렇죠. 90년대 후반에 IMF 얘기일 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황만근의 대사를 통해서 많이 제시됐어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다? 아이고, 빚 내서 기계 사세요. 못 갚으시겠어요? 그럼 조금 자금 지원해 드릴게요. 맞아요. 농가가 빚을 많이 져서 부채가 늘었죠. 농가 부채가 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위기는 황만근 씨의 생각을 통해서도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이 나름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 보기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죠. 보기 문제에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살짝 다룰 수 있습니다. 보기 문제 같은 데서 이런 걸 출제할 수 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좋습니다. 이장과 민씨의 갈등. 이 갈등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역시 여러분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갈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과 민씨가 겪고 있는 갈등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내용적인 측면이라 여러분들 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갈등은 소설에서 중요한 요소라 이런 식의 갈등을 정리해 놨다는 거 요거 한 번쯤 체크해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소설에서는요 맞습니다. 이런 행동과 대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나 심리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이장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러한 대사나 행동 때문에 이장이 이기적이라는 거구나. 왜냐면 두 개 묶어서 문제 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넣어줄게요. 이것들은 전부 다 행동이거나 대사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밑줄을 칠 거예요. 이러한 행동이나 대사에 밑줄을 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장의 성격과 태도는 항상 이런 식으로 둘을 묶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단순하게 이장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안 나와요. 이장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이것으로 봐 이장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와요. 이런 걸 연결시키면서 공부하는 거 항상 신경 써주세요. 그럼 소설에서 되게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중요하게 나온 거지. 자, 이것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거 한번 체크할게요. 이장이 민씨한테 너 망해서 여기 농촌으로 귀농한 주제에 왜 깝쳐? 마을 사람들로 안 받아줄 거린다. 이러한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장이 민씨에게 대해 생각하고 있는 이 예시답 부분만 한번 살짝 볼게요. 민씨는 어떤 사람이다? 도시에서 망해서 귀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민씨를 외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외지인이 왜 나서서 깝치는 거지? 마을 일에 왜 참견하는 거지? 탐탁치 않게 여기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은 아닌가? 요즘 농촌에서 굉장히 문제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시골 내려갔는데 막 돈을 내야 우리 마을 사람이 하면서 막 돈을 받아먹는다던가 너희들 야 우리 마을에 뭐 시설 쓰지마 하는 식으로 이 농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배타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지금 볼 수 있는 현상이 이 소설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민씨라는 인물이 이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면은 이 소설상 특징으로 민씨의 특징, 민씨는 과연 어떤 특징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민씨의 행동을 보세요. 민씨가 어떤 행동을 했었죠? 이장 당신이 보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장에게 책임을 묻는 행동을 보여줬었죠. 자, 이를 통해서 이 소설의 독자는 어떤 걸 알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기적이네. 즉 민씨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이장이 이기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씨의 역할 중 하나는 뭐다? 이장이라는 캐릭터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여러분 민씨의 과거죠. 민씨 이거 소설로 치면 설정이라고 할게요. 민씨의 인물 설정이지. 민씨는 어떤 인물이야? 원래 도시 사람이야.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한 외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 황만근 씨를 편견 없이 볼 수 있었지. 편견이 없다는 건 뭐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씨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황만근이나 주변 인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민씨의 어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민씨가 도시에서 왔다는 설정 때문에 편견이 없고 편견이 없으니까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민씨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인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휴. 아니 이것도 한 번쯤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빛의 호의 소설의 엄청난 특징 중 하나가 역순행적 구성이었잖아요. 여러분 소설에서 항상 역순행적 구성,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나오면 항상 문제로 출제하기 좋아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 마을 사람들에게 황만근이 식조된 사실이 알려진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의 사실에서 어때요? 벌기대회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에 만난 황만근은 이 두 가지 정보는 과거가 되는 거죠. 전날 밤에 황만근 경기 끌고 간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지 오늘 아침에 고등어 사러 가야 했는데 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 뭐였지? 미안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벌기대회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은 황만근의 실종이 알려진 것보다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 쓰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 항상 나오면 문제로 출제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도 과거의 어떤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역순행적 구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역순행적 구성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 너무 대놓고 써놓고 있으니까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봐야죠. 그거는 그냥 과거를 언급하는 거지 역순행적이라고 보기엔 난 좀 어렵다고 보는데 아니 교과서가 더 중요하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도 여러분 이 좌우에 정리된 내용들을 한 번만 보면서 또 소설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가족들의 추측 이 내용 제가 은근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가족들이 황만근 씨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에게 중요한 추측은 황만근이 밑에서 네 번째 줄 고등어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고등어 사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이게 어머니의 추측이었고요. 아들의 추측은 어땠어요? 목욕탕에 가느라 돌아오지 않는 거야. 내가 내 옷 입은 거 보고 화나서 목욕탕 가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들의 태도는 전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고등어 사러 가라고만 하지 않았어도 아이고 제가 아버지한테 냄새 난다고만 안 했어도 어때요?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서 자책하는 태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자책하는 태도.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 만한 내용이었고요. 요거는 기억나시죠? 여러분 황만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을 사람들이랑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대조적인 거 요거 잘 기억하세요.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이 가졌던 이 대조적인 성격들 잘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마을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이해타선적이지만 황만근은 어때요? 남이 꺼리는 일에 앞장설 정도로 이타적이지. 그래서 이 두 대비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 이타적인 황만근. 이 대비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황만근의 특별한지. 이거 굉장히 재밌는 서술이었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도 없어도 안 되는 존재이고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라는 이 서술로 좀 올려서 보자. 이 서술로 인해서 황만근이 마을에서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지위가 드러납니다. 이 서술은 뭐다? 황만근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서술이에요. 황만근의 특별한 지위. 황만근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막상 없어질 때
부재를 심가할 정도로 존재감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야? 황만근은 바보 취급받지만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존재감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이 서술을 통해서는 여러분 황만근이 그런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 끝나가요. 아니 끝나. 언제 끝나냐? 아 그래 다 중요한 내용이야. 미안해. 정말 다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민씨의 특징과 역할. 여러분 민씨가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했었죠. 민씨의 특징과 역할 두 번째 역할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소설의 주제의식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이 부분이 뭐였죠?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되는 기라. 그 중요한 말을, 그 중요한 황만근의 말을 제시하는 게 바로 민씨였던 거죠. 민씨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야? 주제와 관련 있는 황만근의 말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민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잘 봐요. 황만근의 말에 담긴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간접적인 방식의 반대말은 뭐죠? 직접적인 방식이죠. 이 차이 알고 계십니까?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건 뭐죠? 대화나 행동. 대화나 행동으로 제시했을 때 보통 간접 제시라고 그래요. 지금 황만근이 했던 대화를 제시해 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간접적인 방식의 제시라고. 직접적인 방식은 좀 유치하지만 황만근은 짱 착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이게 직접적으로 제시해 준 거. 근데 어때요? 황만근이 했던 말을 민씨가 옮겨서 써주고 있잖아. 이거 말을 써준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황만근의 성격과 소신이. 요게 조금 문제 풀다 보면 나는 굉장히 헷갈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일단은 교과서의 이 해설을 컴팩트하게 받아들입시다. 민씨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황만근의 성품과 소신을 간접적으로 그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성품과 소신에도 밑줄 칠게요. 황만근의 성품과 소신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민씨의 역할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와 괄호는 아까 했었죠? 예. 큰 따옴표와 괄호 아까 했었고요. 황만근의 말에 드러난 소신들 중요한 내용은 이 빚에 관련된 생각이죠.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정리한 내용이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왜 빚을 지면 안 돼? 이런 이유로 빚을 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황만근은 빚을 지면 안 된다고 해서 기억해 두시고 복습하면서 이게 그 이유들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빚을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 이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부분적으로 민씨의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민씨의 관점에서 서술된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요즘 핫한데 요것을 여러분 흔히 민씨에게 초점을 맞춘다. 민씨를 초점화시켰다. 혹은 초점화자라는 말도 씁니다. 요즘은. 민씨를 초점화자로 잡고 있다. 네. 그래서 전지적 작가라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치 민씨의 시선으로 보는 듯한, 민씨의 관점으로 보는 듯한 서술을 해줍니다. 이랬을 때 민씨를 여러분 요즘은 초점화자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표현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선지 말해드릴게요. 민씨의 초점을 맞춰서, 민씨의 관점으로, 민씨를 초점화자로 써서 이런 식으로 다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전지적 작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민씨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해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다? 민씨의 관점에서 서술해줬어요. 민씨를 초점화자로 쓰고 있어요. 이런 설명들이 다 성립이 가능하다고요. 이것도 한 번쯤은 기억해 주십시오. 좋아요. 예. 그리고 이건 또 해야겠다. 예.
황망근이 빛이 없는 다음 페이지에 황망근이 빛이 없는 이유는 제가 아까 웃으면서 설명드렸죠. 바보라서 빛을 못 줘. 그리고 여러분 항상 소설 속에 나오는 소재 이런 경우기 같은 소재가 가진 역할이나 의미들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경운기의 소재의 역할과 의미가 뭐였어요? 일단 경운기 때문에 황망근이 죽었지. 그러니까 어때? 그리고 경운기를 몰고 가는 방침을 지키기 위해 황망근이 경운기를 끌고 갔지. 즉 경운기의 중요한 역할은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경운기가 있기 때문에 황망근이라는 이 소설의 사건이 전개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걸기대의 방침이 어땠죠? 끌고 옵시다. 근데 황망근만 그 걸기대회의 지침을 지켰죠. 경운기를 끌고 감으로써 걸기대회의 지침을 지켰죠. 걸기대회의 지침을 지킴. 즉 경운기는 황망근에 뭘 보여준다? 정직하고 우직한 성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혼자 지침을 지키느라 경운기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경운기는 이 소설 속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가? 고장난 경운기잖아. 황망근 시험 뭐 좀 닮지 않았나요? 어때요? 결국 경운기 사고로 죽게 되니까 황망근의 죽음과 관련 있는 소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자주 출제되는 문제.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한 특별한 소재의 역할과 의미, 경운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한 번쯤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죽음이 지닌 의미, 요거는 조금 이제 밑에 있는 요거는 조금 좀 과한 확장해석인 것 같은데 그래도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다뤄볼게요. 황망근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황망근이 실종됐다가 죽어서 돌아왔죠. 황망근의 죽음은 전체적인 소설로 봤을 때 이 소설이 말해주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농촌 사회가 기울어가고 있어요. 왜? 황망근 같은 긍정적인 인물이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황망근 같은 긍정적 인물이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았어. 그럼 그 소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농촌 사회가 나아질 거야를 말하는 거겠지. 근데 이런 긍정적 인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 황망근의 죽음은 아이고 농촌 사회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구나. 이런 훌륭한 인물이 죽을 정도로 기울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오히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황망근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이 소설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였지?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황망근의 죽음으로 이 작가가 정말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기심 한 번만 더 쓸게요. 이해타산적 사람들의 이기심과 이해타산적인 성격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장치로 쓰입니다.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심과 이해타산적 성격을 비판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서술 방식의 변화, 이것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에 굳이 만근이라고 안 하고 이제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묘비명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 속에서 묘비명을 쓴 서술자라고 보지 소설의 서술자 변경이라고는 안 보지만 이러한 설명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들 중에서는 민씨가 소설의 서술자 변경이 일어났다, 민씨로 변경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야? 이러한 식의 호칭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황망근에 대한 간단히 말하자면 긍정적인 평가다. 망근을 선생이라고 말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드러낸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체크해 주세요. 선생님 이거 소설 서술자 변화로 볼 수 있나요? 요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왜? 야 이것만 진짜 보자. 민씨의 특징과 역할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민씨가 어때요? 민씨는 죽은 황망근의 일생을 담은 묘비명을 서술했죠. 자 이건 어때요? 여러분 아까 황망근의 말을 옮겨줄 때는 간접적으로 제시한다고 했죠. 기억나요? 황망근의 빛에 대한 말을 옮겨줄 때는 민씨가 간접적으로 제시했다고 했어. 근데 황망근의 묘비명을 직접 써줘서 여기서 어때? 황망근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이거 잘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이거 2번과의 차이를 잘 기억해두세요. 2번과의 차이를 잘 기억해두세요. 민씨의 역할 2번에서 뭐였어? 화만근이 빛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던 말을 전해줌으로써 간접 제시였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화만근은 이런 사람이었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직접 2번은 간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과 3번 요 차이 요거 복습할 때 되게 신경 써주셔서 한번 복습해주세요. 왜냐면 헷갈리게 되면 엄청 어렵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이것도 안 할 수가 없네. 정말 중요한 특징이죠. 전의 형식. 여러분 전의 형식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일단 인물의 일생, 인물의 행적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플러스 그 인물은 이런 사람이어서 라는 평가가 들어있어야 됐습니다. 황만근 이 소설은 전의 형식을 빌렸다라고 했었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묘비명 부분 보면은 황만근의 생애와 행적이 나타나 있고 평가긴 평가인데 민씨의 평가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전의 형식보다 인물의 일생이나 행적이 들어있고 평가가 들어있다. 이 묘비명에 뭐가 들어있다? 민씨가 생각하는 황만근에 대한 평가와 황만근의 일생, 생애가 들어있다. 그래서 전의 형식을 빌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문제 풀고 싶은데 뭐 할 게 너무 많네요. 진짜 뒷맛 같은 느낌이에요. 묘비명에. 자 봅시다 여러분. 묘비명 글의 엔딩 부분이었잖아요. 이 묘비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형식상의 효과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내용은 여러분 어렵지 않죠? 황만근과 실종 사건의 어떤 진실을 밝혀주고 실종과 죽음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요. 황만근에 대한 평가를 서술해주고. 이것도 미초치자 평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어때? 처음에 제시했던 의문 실종에 대한 실종과 죽음의 과정 해답이 들어있었죠? 이거를 이제 의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었죠. 황만근 실종의 의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항상 효과 부분을 잘 읽어두세요. 일단 어때? 황만근의 묘비 여러분 뭐 싸지 없는 사람의 묘비명을 써주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의 묘비명을 써주겠지. 그래서 황만근이란 캐릭터의 죽음을 기리는 효과가 있고요. 이건 어렵지 않을 거야. 두 번째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독자의 궁금증 황만근 실종 및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독자의 궁금증 이거 어느 부분에서 제시됐죠? 이거 시작 부분에서 제시됐었어. 시작 부분의 그 궁금증을 엔딩 부분에서 해결해준다. 시작과 엔딩이 종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정도 좀 놓치기 쉬운데 이런 게 은근히 문제를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묘비명으로 엔딩을 맞이하는 건 독특한 형식이다. 독특한 좀 별로 독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교과서에서 이런 식의 묘비명 엔딩이 독특한 형식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 그래서 묘비명의 특징 중 하나 독특한 형식이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뭐 하나만 하죠. 성품 부각, 주제 강조. 좋습니다. 네, 차라리 비판을 시작. 하자. 최선을 다해 다루자. 자, 봐요. 작품에 들어가는 비판 의식을 한번 볼게요. 비판을 받는 건 마을 사람들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어떤 점을 비판했습니까?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지만 필요할 때만 이용해. 이걸 정리한 말이 뭐야? 가장 중요한 말.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면모. 그거지. 바보 취급하지만 필요할 때만 이용한다는 게 이기적이다라는 말과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1, 2번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황만근이 실종되었지만 자신이 아니고 뭐 걱정했죠? 소 먹이 줘야 되는데 소 먹이 줘야 되는데 황만근 나오네? 맞아. 자신의 일만 걱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농촌 현실에서 중요한 건 뭐야? 부채의 문제였지. 근데 이 부채, 그렇죠. 빚 좀 깎아달라는 벌기대에 나가야 돼.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농촌 현실에 대한 고발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끝났습니다. 예, 진짜 끝났고요. 휴. 학습 활동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학습 활동을 우리 이번에는 한번
그쵸? 조금 여유를 두고 여러분 복습한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예, 마지막에 이렇게 좀 시간을 그래도 뺀 거는 여러분들 수검을 한번 하자. 중요해요. 아, 미안해요. 수검 한번 할게요. 네. 다 해보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읽을 자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는 문제만 딱 풀지 말고 밑에 있는 설명 같은 것도 되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라는 목적으로 제가 냈습니다. 좋아요. 왼발도 잘 다 푸셨네요. 무슨 고생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맨발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플링도 풀어오셨어요? 요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질문 좀 하고, 플링 하고 가셔야죠. 파이팅. 왜 다 해야 돼요? 이게 딱 이것만 하긴 부족해. 네,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채점도 해보신 거예요? 좋습니다. 맨발도 좋았어. 여러분 그래 이렇게 숙제까지 좀 그렇게 또 자료를 만들어서 들었는데 제가 조금 더 진짜 중요한 건 그래 이번 주 숙제도 다음 주 숙제도 전부 다 문제부터 어떻게 보면 설명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뭔가 그렇게 문제를 다 이렇게 파묻히지 마시고 아직 공부할 때는 설명을 위주로 더 읽으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그래 문제 뭐라 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문제 위주로만 공부하면 그 문제 아닌 문제는 풀 수 없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드리는 이런 자료는 대부분 해설도 좀 풍부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해설을 공부하면서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내용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 다음에는 그렇죠 다음에 이제 문제 막 풀 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숙제 나간 부분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습니까? 다루고 싶은 문제 괜찮아요? 네, 그렇고요. 역시 그냥 되게 좀 아쉬운데. 8번 1번만 하고 끝낼까요? 미안해. 어차피 다음 주에 내야 돼. 너무 성망감에서 지루할까봐 사실 학습할 다음 주에 미루려고 했는데 그럼 1번만 해봅시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거 똑같이 비체오이랑 되게 똑같은 내용이야. 비체오이랑 똑같은데 이거 저는 그렇게 안 보지만 내가 그렇게 안 본다는 거 중요하잖아. 이거 이 소설에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역순행.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셔야 할 건 뭐야? 사건의 시간순으로 타임라인을 한번 재구성해보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항상 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 한번 좀 점검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제시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한 번만 더 머릿속에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 전개순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있었던 일을 한 번만 더 기억해볼게요. 처음에 여러분 제시되는 게 뭡니까? 디귿이 답이라고 제시되고 있지? 그럼 디귿부터 한번 보자. 그도 자신도 황망근에게 걸비대장으로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했던 거 민씨도 약간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인 부분이었죠. 나 때문에 황망근이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이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인 겁니다. 내가 가고 죽여서 황망근이 간 거 아니야? 그 충동질한 사실 이게 가장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제시된 사실 미음 한번 볼까요? 여기에 1번 붙이고 미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끄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구청까지 갔다. 그렇죠. 이거 전날 있었던 일이잖아요. 전날 황만근이 걸기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운기 끌고 간 사실. 이거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소설의 시작에서 비교하면 전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전전날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3번에 대한 소설 한 번만 볼까요? 비읍이 3번이었죠.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에죠. 이거 막걸리였죠? 막걸리에 취해서 경운기 옆에 앉아있다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그렇지 동사했다. 얼어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이 2번과 3번 사이에 생략된 사실들 타임라인 한 번만 더 구성해볼까? 2번과 3번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황만근이 고등어 사러 갔었죠.
그렇죠. 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망은이 고등어 사러 간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요구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사건은 기억. 4번 붙여주고요. 황망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나간 황망근은 닭이 오름이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황망근이 없어졌다는 사건. 그렇죠. 이게 소설의 어떻게 보면 시작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은 다음 5번. 요거 이게 바로 소설의 시작 부분이었죠. 소설의 시작 부분이었고, 그렇죠. 황망근이 심어놓은 등나무, 황망근이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인 장면. 그리고 마지막 이 문제 속에서 마지막 타임라인은 6번. 그렇죠. 황망근이 일주일 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가 죽은 사실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건의 시간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교과서에서 제시했으면 이러한 내용들 항상 만들어보는 거, 이런 거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숙제를 또 나눠드리면서 나눠드렸나? 아니죠. 예, 오늘 숙제 또 나눠드리면서요. 점점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문제 하나라도 더 풀라는 마음입니다. 예, 파이팅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또 숙제를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기간에 여러분 밤늦게라도 문제 풀다가 혹은 텍스트 공부하다가 이거 이해 안 돼요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숙제 잘 풀어주시고요. 이번 주 클리닉은 그러면 소설 황망근 이거 위주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자료들 복습할 수 있는 문제들 또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클리닉 제로 받으셔야죠. 받으셔야죠.